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사법농단 의혹 수사 과정에서 과거 청와대와 정부, 사법부, 그리고 국내 최대 로펌의 검은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현장과 수시로 접촉한 중요한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뉴스부터 보시죠.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김현장과 수시로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전 장관은 2009년부터 장관 임명 직전까지 김현장 고문을 지냈습니다. YTN이 단독 보도합니다. 임금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 수를 늘리는 이른바 광주형 일자리 타결이 임박해지면서 이 정책을 강력히 반대해온 현대차 노조가 이르면 모레 파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연계하고 있는 야3당은 동시 처리를 주장하며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른바 불수능 논란을 빚은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평가 채점 결과 어려운 정도가 역대 최고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난이도 실패에 죄송하다며 초고난도 출제를 지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에서 11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검찰의 조사받기 전 김 씨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며 자신도 힘들고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노니의 분말이나 환제품 일부에서 기준치의 최대 56배가 넘는 쇳가루가 나왔습니다. 수입 완제품이 아니라 원료를 들여와 국내에서 만든 일부 제품에서 검출됐습니다. 편의점의 과밀화와 가맹점주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편의점 경쟁사 사이의 거리 제한이 50에서 100m로 결정됐습니다. 편의점끼리 제살깎기 경쟁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내일 아침 영하권 강추위가 예상되면서 서울에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네, 국내 최대 로펌 김현장의 압수수색 소식 어제 YTN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 강제징용 재판 개입과 관련해 김현장 관계자와 접촉한 사람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말고도 또 있었습니다. 네, 바로 우리나라 외교수장이었던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이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3월 박근혜 정부의 첫 외교수장으로 4년 넘게 자리를 지켰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장관 임명 직전까지 윤 전 장관은 2009년부터 김현장 고문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재임 시절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김현장 측과 접촉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습니다. 2013년과 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삼청동 공간회동을 기점으로 김현장 측과 수시로 만나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 논의한 겁니다. 윤 전 장관이 주로 접촉한 인물은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검사 출신인 현홍주 전 주미대사로 두 사람 모두 김현장 고문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앞서 윤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인 2013년 1월에는 주한 일본 대사 출신의 무토 마라토시를 만나 강제징용 재판 내용과 한일 관계 우려를 논의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무토 마라토시는 당시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김현장 고문 출신의 윤 전 장관이 취임 전부터 소송 당사자인 전범기업 측과 교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김현장의 한모 변호사와 최소 3차례 이상 접촉하면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정황도 확보했습니다. 일본 전범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은 김현장 입장에서는 사법부와 외교부의 수장을 번갈아 만나며 비밀리에 재판을 논의한 겁니다. 검찰은 함께 강제징용 재판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장관 취임 전후로 전범기업 측 인사와 소송 대리를 맡은 김현장을 접촉해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대해 수시로 논의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양희력입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옛 통합진보당 의원 소송 관련 항소심에서 이 재판 개입에 이어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도록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사건 번호를 미리 빼놓는 방법으로 전자배당을 무력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혐의는 박병대 전 대법관 구속영장에 포함됐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11월 서울행정법원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시 심리 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의원직 상실 결정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법원 행정처 지침을 전달했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은 행정처 입장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된 게 맞느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더 나아가 항소심에서는 사건 배당에도 개입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시 심상철 서울고등법원장을 통해 특정 재판부와 주심에게 항소심을 배당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사건 배당을 담당하는 직원에게도 요구가 전달됐고 고등법원은 사건 번호를 미리 지정한 뒤 통진당 사건이 접수되자 행정처가 요구한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외부에는 자동으로 이미 배당한 것처럼 표시했지만 행정처의 뜻대로 움직인 셈입니다. 검찰은 행정처가 대화가 가능한 사람에게 사건이 배당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며 배당을 임의로 통지한다는 건 심각한 내용인 만큼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모레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심사는 임민성,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기로 해 두 전직 대법관과 인연이 있는 전담판사와의 접촉은 피했습니다. 원래 심사는 무작위 전산 배당에 따라 이현학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지만 이 부장판사가 회피 신청을 해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조금 전 이렇게 귀가했습니다. 지난 압수수색에서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한 검찰은 공소시효가 끝나는 이달 13일 전에 김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청사로 걸어옵니다. 해경궁 김 씨 사건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한 달 전 경찰서로 소환됐을 때와 달리 침묵을 깨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소환된 심경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 이후 11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김 씨는 트위터 계정은 본인께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만 답한 뒤 청사를 떠났습니다. 김 씨는 트위터 계정 해경궁 김 씨를 사용해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경기지사 선거 때 전해철 전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취업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글을 여러 명이 썼다는 의혹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인지 밝힐 순 없지만 한 명이 썼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한때 작성자로 의심받았던 이 지사의 전 운전기사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의 수사에 초점을 맞춘 검찰은 최근 김 씨가 다니는 교회의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홈페이지에 해경궁 김 씨 계정과 연관성이 있는 아이디가 있는지 살펴본 겁니다. 수사 막바지에 들어간 검찰은 김 씨의 추가 소환은 없다며 이번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인 이달 13일 전에 김 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지난달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어려웠다는 수험생들 하소연이 있었는데요. 오늘 채점 결과를 보니 과연 불수능이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정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구동성 불수능이라던 올해 수능은 난도가 역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채점 결과, 특히 국어 영역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어 영역 표준 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현 수능 체제가 도입된 2005학년도 이후 14년 만에 최고였습니다. 수학 가형과 나형 역시 최고점이 133점과 139점으로 지난해보다 3, 4점 올랐습니다. 원 점수로 등급이 정해지는 절대평가 과목 영어 영역도 1등급이 전체의 5.3%인 27,900여 명으로 작년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의 경우에 전년도 수능보다 어려웠고 그 외 영역은 대체로 전년도 수능과 유사하거나 다소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수능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해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했습니다. 특히 불수능 논란의 빌미를 제공한 국어 영역 31번 문항과 같이 초고난도 문항의 출제를 지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에는 지문의 길이, 고난도 문항의 난이도 수준 등에 대해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적으로 타당성이 높은 문항 출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능 성적표는 학교와 시험지구 교육청에서 수험생에게 교부되고 대학 정시 일정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교육기관과 입시업체들은 6일부터 입시 설명회를 엽니다. 정시 모집 전형은 내년 1월 29일까지고 2월 1일 정시 최초 합격자 등록이 마감됩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채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온다는 소식인데요.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도 내려진 가운데 이번 주말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찬바람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기온도 뚝뚝 떨어지면서 옷깃이 절로 여며질 정도로 추워졌습니다.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2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철원 기온이 영하 10도, 서울 영하 5도, 대구와 전주 영하 2도 등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기온이 영하권으로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최근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든 것과 달리 차가운 북서풍의 영향이 강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10도에서 15도가량 크게 떨어지겠고 이번 추위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겠습니다. 대륙 고기압에 이어 금요일부터는 북극의 강한 한기가 한반도로 남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금요일 영하 8도, 토요일에는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며 한겨울 같은 혹한이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 북극의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한반도의 한겨울 같은 혹한을 몰고 오겠습니다. 다만 상층 한기가 오래 머물진 않을 것으로 보여 다음 주 초반 이후 혹한의 강도는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특히 때이른 한파 속에 서해안과 섬 지역에는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 교통안전과 시설물 피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최근 열대과일 노니가 항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건강식품으로 인기였는데요. 그런데 이 노니로 만든 분말이나 환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 그러니까 쇳가루가 나왔습니다. 수입된 완제품은 문제가 없었는데 원료를 들여와 국내에서 만든 일부 제품이 문제가 됐습니다. 오승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염증 억제와 면역력 증강, 심지어 항암 효과까지 거론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노니 제품이 쌓여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니 열매를 들여와 분말이나 환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기준치를 크게 넘는 쇳가루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분쇄 과정에서 금속 이물질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지난달 노니 제품 27건을 거두어 분석했는데 무려 3분의 1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선인촌 노니가루와 노니환, 정우물산 노니열매 파우더, 플러스라이프 노니가루 등 모두 9개입니다. 적게는 기준치의 6배, 많게는 56배의 쇳가루가 나왔습니다. 특히 적발된 제품들은 모두 국내에서 제조한 것으로 수입한 제품 4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제조해서 자가 품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자가 품질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문제가 된 논의와 같은 날 만든 제품을 모두 회수해 폐기하고 위반 업체는 식품당국의 행정조치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다른 날짜에 만든 제품은 쇳가루 검출 가능성이 큰데도 조사 대상이 아니라 회수할 수 없어 소비자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불과 몇 걸음만 옮겨도 또 편의점이 있는 이런 풍경 흔히 볼 수 있죠. 한 집 건너 한 집 수준으로 편의점이 이렇게 많아서 제대로 장사는 될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런 편의점 옆 편의점이 이제는 좀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편의점 업체들이 서로 50에서 100m 이내에는 새로 점포를 열지 않기로 하는 자율 규약을 만든 겁니다. 사실 이 거리 제한 자율 규약은 과거에도 한번 시행된 적이 있는데요. 18년 만에 부활한 이번 조치로 그동안 제살 깎아먹기식의 과당 경쟁을 해온 편의점 업계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과 술집이 몰려있는 중심 상권은 유독 편의점도 많습니다.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한 상권 골목에는 50m 안에 편의점이 3개나 있고 모퉁이를 끼고 30m를 또 들어가면 2개가 더 있습니다. 편의점 밀집 지역입니다. 작은 사거리에 편의점 2개가 마주보고 있을 정도로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출혈 경쟁으로 가맹점의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편의점 업계가 자율 규약을 만들고 직접 나섰습니다. 지자체별로 50에서 100m로 규정된 담배 소매인 제한 거리를 준용해 이 거리 안에서는 새로운 출점을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근접 출점 자율규약 이행에 대한, 그다음에 또 기존 가맹점주에 대한 실질적인 그런 이익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협약을 맺고, 이로써 지난 2000년에 공정위의 담합이란 판단으로 폐지됐던 편의점 거리 제한 조치가 18년 만에 부활하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자율규약을 승인하며 가맹점주의 경영이 개선되면 편의점 업계의 이익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맹점주의 경쟁력 강화로 인한 수익 증대는 곧 가맹본부의 성장으로 이어져 편의점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자율규약에는 경영 악화에 가맹점주의 책임이 없을 때 폐점으로 인한 영업위약금을 낮추거나 없애주고 새벽 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심야 영업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다만 줄여주는 위약금에 영업위약금보다 부담이 더 큰 인테리어 비용 부분이 빠진 점 등은 아쉽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폐점한 경험이 있고요. 저도 폐점을 했을 때 폐점을 하고 싶은데 폐점을 본부에서도 안 시켜줬었어요. 그래서 또 일본처럼 본사가 가맹점의 최저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도 일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시차 적응할 겨를 없이 풀어야 할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에서 불거진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 공방에 문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비위 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대응은 소극적이었습니다. 지인에 대한 수사 상황 탐문, 감찰 대상인 정부 부처의 승진 이동 시도, 건설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의혹 등이 차례로 드러났지만 청와대는 단순 사실 확인에 그치거나 검찰, 경찰에 공을 떠넘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순방 중 기각 논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래도 순방 중에 국내에서 관심사가 큰 사안에 대해서 사안이 벌어지게 되면 질문을 안 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짧게라도 제가 질문받지 않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외교 문제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대신 SNS에 2차례 글을 올려 우회적으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일이 기다리는 걸 안다.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꼭 이루겠다면서 귀국 후 고강도의 쇄신을 암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들은 연일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띄우며 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그저 공직기강 확립에 실패한 민정수석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을 박근혜의
우병우로 만들려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문 대통령이 조수석을 내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대처 과정을 보고받고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조수석이 물러날 경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같은 사법개혁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청와대와 여당 내 우려도 경질 가능성을 낮추는 대목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조수석도 여당 의원과의 통화에서 온갖 비난을 받고 실컷 두들겨 맞으며 일한 뒤 자유인이 되겠다며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과 김종천 전 의전 비서관의 음주운전에 이어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문 대통령이 귀국 후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대대적인 쇄신 조치를 취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조국 수석 책임론의 결정타로 볼 수 있겠죠.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수사 진행 상황을 캐물어 논란이 된 국토부 건설비리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가 된 건설업자는 평소 관리해오던 공무원을 움직여 고속도로 공사 일감을 따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민자 사업으로 개통한 제2경인연결 고속도로 안양 성남 구간입니다. 공사가 막바지던 지난 2016년 건설업자 최모 씨도 이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최 씨의 업체가 시공한 고속도로 방음터널입니다. 공사비 규모는 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공사 수준은 뇌물의 대가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연말이나 자녀 생일 때 몇백만 원씩 뒷돈을 건네며 관리해오던 국토부 소속 김모 사무관을 움직인 겁니다. 당시 공사 전반을 관리 감독하던 김 사무관은 시공사를 불러 해당 업체에 일감을 주라며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청업체들은 시공사나 관계 공무원들한테 잘 보여야 할 평소에 인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청을 좀 받으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하게 됐습니다. 건설업자 최 씨의 지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번에 논란이 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입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이번 수사 상황을 확인하려고 경찰에 찾아간 사실이 드러났는데 특별한 대답을 듣지 못한 채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등 입찰 비리를 저지른 전현직 국토부 공무원과 언론 매체 대표 등 30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북한과 미국이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를 비행기로 갈 수 있는 거리 정도로 좁혀놓기까지 한 상황이라 북미 간의 이번 접촉에 더욱 관심이 모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진 앤드루 김 미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최근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할 때마다 동행했던 한반도 문제 핵심 인사입니다. 비밀리에 입국한 그의 행보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한 유력 외교 소식통은 김 센터장이 판문점 북측 지역인 통일각에서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 부장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접촉은 오후 4시부터 저녁까지 진행됐고 앤드루 김은 곧바로 출국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의 협상 파트너가 아닌 김 센터장이 김 부장을 만났다면 협상이 아닌 고위급의 친서나 메시지 전달 목적의 만남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청와대는 북미 접촉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해도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밝혔고 외교부 역시 확답을 피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미 간 후속 협상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 등을 두고 긍정적 신호를 보낸 이후 나온 접촉설인 만큼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나 또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 있는 개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특히나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작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내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물밑 접촉설이 제기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이 다시 수면 위로 급부상할지 주목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이렇게 야 3당이 국회에서 공동으로 연좌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새해 예산안을 연계해서 처리하자는 게 주장인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을 위해서 예산안을 볼모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실타래처럼 얽힌 예산 정국이 한층 더 꼬인 형국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의원들이 국회 로텐도홀에 눌러앉았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없이는 예산안 처리를 할 수 없다며 연좌 농성에 돌입하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야 3당은 기득권 양당이 욕심을 부리며 정치개혁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국민 앞에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한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선거법을 이유로 해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듭니다. 예산안 심사에서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당은 일단 한 발 뺀 모습입니다. 야 3당의 입장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먼저 정리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자유한국당도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서 입장이 정리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예산안 심사 자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 예산안보다 1조 5천억 원가량 감액하는 데는 뜻을 보았지만 세수 4조 원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또 단기 일자리와 공무원 증원 예산, 남북협력기금, 각 부처 특수활동비 등 여야가 이견이 큰 핵심 쟁점을 놓고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위태위태한 예산안 심사는 사실상 여야 원내 사령탑의 협상 테이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여야 모두 예산 심사의 속도를 내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각오지만 오는 9일 끝나는 정기국회 회기안에 선거제도 개편 문제까지 얽힌 예산안 처리 고차 방정식을 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정책에 반대해온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르면 모레 파업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긴급 성명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합의된다면 약속대로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며 정부와 사측은 지금이라도 광주형 일자리를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내일 오후 확대 운영위원회를 열어 파업 일정과 수위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노조 측은 오는 6일이나 7일 파업에 돌입하는 안이 현재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베트남 여성을 선호하는 편이다. 이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베트남 정부 대표단 앞에서 한 발언인데요. 야당은 여성 비하, 국격 훼손 발언이라며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이 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찡딩중 베트남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베트남과의 교류 협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한국 남자들이 베트남 여성을 선호한다는 취지로 말한 겁니다. 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들이 아주 많은데 다른 나라 여성들보다도 베트남 여성들을 제일 선호하는 편입니다. 야당은 망언이라며 이 대표의 사죄를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성에 대한 몰이해와 차별의 정서에서 나온 것이라며 여성 비하에 대한 집권 여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여성을 상품이자 기호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저질적 발언이라며 대한민국 국격을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다문화 시대에 대한 몰이해를 여지없이 보였다며 베트남 고위관리 면전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외교상 결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맥락을 무시하고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찐딩중 부총리가 먼저 많은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말해 화답하는 차원에서 나온 언급이었다는 겁니다. đặc biệt là những nhiều người phụ nữ Việt Nam đã trở thành cô dâu Hàn Quốc, nên tôi nói đây là cái quan hệ rất là đặc biệt, rất là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봐도 국제결혼 부부 가운데 베트남 여성이 27%로 가장 많아 사실에 부합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번 일은 발언 내용도 내용이지만 평소 민주당 20년 집권론과 같은 말로 야당을 자극한 이 대표에 대한 불만도 함께 반영됐다는 관측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들이 홍보물이나 정책 자료를 만들고 발송하는 데 쓰도록 일정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이 이 국회 사무처 예산을 쓰고도 따로 선관위에 정치 자금을 쓴 것처럼 신고해서 논란입니다. 영수증을 이중 제출한 건데 왜 이런 꼼수를 부렸는지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의 의정보고 영상입니다. 선관위에 영수증을 낸 뒤 제작 비용을 정치자금 지출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도 영수증을 제출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의정보고서 발간 비용 영수증을 선관위와 국회 사무처에 이중 제출했습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정치자금법을 보면 의정보고서 발간비와 문자 발송비는 후원금과 같은 정치자금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 사무처는 의원 홍보물이나 정책자료 발송 비용 일부를 국가 예산에서 지원합니다. 대부분은 이 가운데 하나만 선택합니다. 하지만 26명의 의원은 정치자금 처리를 하는 동시에 지원 예산도 받았습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6월부터 1년 반 동안 모두 26명의 의원이 이 같은 꼼수를 저질렀습니다. 정치자금에서 지출하고 국회 사무처에서 만약에 돈을 받는 경우는 그것을 그러니까 정치자금 지출을 취소하든지 그쪽으로 입금을 하도록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선관위 자체도. 해당 의원들은 법적으로 영수증 중복 제출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이중으로 돈을 받는 것도 아닌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국회 예산을 저희가 2번 타내는 일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영수증을 이중 제출하면 실제로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고도 선관위에는 정치자금에서 지출된 것처럼 기록됩니다. 이미 정치자금 지출 신고를 마쳤기에 이 금액은 용도와 관계없이 어디에나 쓸 수 있는 눈먼 돈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 의원실의 경우에 그 비서진의 개인 용도로 인출해서 사용했음을 그 직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면직 처리했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측은 국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촉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검찰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네, 영수증을 이중 제출한 사실이 공개된 의원 26명 가운데 23명은 해당 금액을 반납하거나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원실 자체 조사를 벌여서 추가 금액을 발견하고 취재진에게 알린 의원도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이응권 의원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전화로 연결되어 계시죠,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이은권입니다. 네, 앞서 박광렬 기자 보도대로라면 꼼수를 부리셨다는 건데요. 예. 자, 그런데 오늘 명단 공개된 의원들이 차례로 반박을 했습니다. 영수증을 두 곳에 낸 건 맞는데 이게 이중 청구 또는 중복 수령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정확히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뭐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저 같은 경우는 정책 자료집을 우편으로 발송을 하려면은 우선 우편용을 먼저 지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정책비 통장에서 지출을 하고 그 영수증으로 국회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문제는 그 국회에서 신청한 금액을 정책비에서 지출을 했으면
정책 피통장에 다시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부는 입금을 시키고 일부는 입금을 시키지 않은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이 입금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잘못돼서 이런 부분은 반납 조치를 해서 정상적으로 돌려놓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뭐 전체 의원들은 아니겠습니다만서도 특히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그 부분을 잘 몰라서 네. 그렇게 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반납 조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인정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이런 걸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해서 소상하게 밝히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 의원님은 돈을 추가로 반납을 하셨습니다. 의원실 자체 조사를 해서 지적받은 433만 원 이외에 60여만 원이 더 있다는 거를 발견하셨어요? 예, 그 직원들한테 같이 불러서 상의를 하고 따져봤더니 그런 부분이 60만 원 정도가 더 있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네. 보도가 나가서 뭐 의원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어쨌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을 하신 거니까요. 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또는 국회 차원에서 어떤 식의 보완책이 마련되어야겠다.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국회나 선관위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더 명확하게 알아서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만 국민들에게 오해 아닌 오해를 불식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기회를 삼아서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들이 각자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의원실로 가는 국회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알기 어렵거든요. 아무쪼록 예. 새어나가는 돈이 없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이번에 논의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자유한국당의 이응권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한 달 사이에 4조 원 이상 늘어 4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3분기에도 부진했는데요. 좀처럼 경제 활력이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에도 3분기 말에는 결국 1,500조 원의 벽마저 허문 가계빚. 설상가상으로 지난달에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KB국민과 신한, 우리, KB하나, NH농협 등 시중 5대 은행의 지난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0월보다 무려 4조 원 넘게 급증하며 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급증으로 전체 가계대출도 5조 원이 훌쩍 넘게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10월 말부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를 강화하자 대출을 서둘러 받으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주택 공급 물량이 4분기에 몰리면서 집단 대출이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성장률 부진은 3분기에도 이어졌습니다.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0.6%에 그쳐 2분기에 이어 다시 한번 0%대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가늠할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건설 투자는 외환 위기가 닥쳤던 지난 1998년 1분기 이후 82분기 만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수출을 제외하곤 대체로 부진한 성적표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수출은 반도체 등이 늘어 3.9% 증가하였으며 수입은 화학 제품이 늘었으나 기계류 등이 줄어 0.7% 감소하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7% 달성이 쉽지 않다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오면서 경제 활력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임원 폭행 사건으로 유성기업 노사 대립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8년 동안 진행된 노조 탄압이 폭행 사건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측은 계획적 폭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상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성기업 노조가 경찰에 편파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한 달 전 배임 혐의로 유시영 회장을 고소했는데 폭행 사건과 대조적으로 피고소인 소환 조사가 없었다는 겁니다. 8년 내내 우리한테 폭행을 저질렀던 사람들은 너무 멀쩡히 그냥 일반 사람처럼
자기네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둔갑되어 버렸습니다. 현대차의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유성기업은 지난 2011년 노조가 주간 2교대 근무를 요구하며 파업하자 노조원 27명을 해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법인 창조 컨설팅에 의뢰해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받은 혐의로 유 회장은 1년 2개월 징역을 살았습니다. 노조 측은 폭행을 당한 임원이 노조원을 상대로 1000건 넘는 고소고발로 노조 파괴를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폭행 역시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에 우발적으로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측은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노조원들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에 앙심을 품은 노조가 계획적으로 임원을 폭행했다는 입장입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회사가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해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거든요. 노조 파괴가 이번 폭행 사건의 근본 원인이다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행에 가담하고 경찰 진입을 막은 혐의가 있는 노조원 11명 가운데 5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모든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을 검토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8년 동안 이어진 노사 갈등의 골이 임원 폭행 사건을 두고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앞서 강제징용 소송을 맡은 김앤장과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의 미심쩍은 연결고리를 전해드렸죠.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지금도 피해 배상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옛 신일본제철, 지금의 신일철 주금 일본 본사에 피해자 측 변호인들이 두 번째로 방문했는데 이번에도 문전박대였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은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측 변호인단. 우리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즉각 배상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94살 이춘식 할아버지가 직접 요구사항을 밝힌 동영상도 준비했습니다. 내가 죽은 데 나와봤자 뭔 소용있냐.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줘야 내가 그야말로 행복스럽게 좀 더 살다가 손주도 또 좀 주고 아들도 또 좀 나눠주고. 열흘 전에 방문 계획을 미리 알리고 단단히 준비해 안내 데스크로 향했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어떤 첫 번째 이야기는 만날 수 없다. 그렇게 들었던 이유가 할 말이 없다였습니다. 생존해 계신 원고를 대리해서 이 자리에 온 사람으로서는 좀 모욕적이었습니다. 만남은 불발됐지만 변호인단은 요구사항을 담은 문서를 안내 데스크에 맡겼습니다. 변호인단이 이곳 신일철주금 도쿄 본사를 방문한 것은 지난달 12일 판결 결과를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전달하려 했을 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두 차례 모두 사실상 문전박대 수모를 당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24일까지 신일철주금이 배상 이행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할지 여부에 관한 답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응하지 않는다면 곧바로 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의 의사가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한국 내에 있는 자산의 압류 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인단은 다만 압류 등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언제든지 협상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신일철주금이 독자적으로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네, 쏟아지는 뉴스 속에 알아두면 요긴한 정보들만 모았습니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네, 여름 휴가 때 유럽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내년 여름부터는 유럽 여행이 조금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내년 여름부터 영국을 찾는 한국인들에 대한 입국 심사가 지금보다 훨씬 간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얼굴 인식 기술, 이른바 페이스 아이디 기술로 입국자의 전자 여권에 등록된 이미지와 비교해 이상이 없다면 바로 통과, 영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임차공원 제도도 도입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 사유지를 빌려서 공원을 만드는 임차공원 제도를 추진합니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공원 조성이 되지 못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고 하니 앞으로는 동네 공원이 많아지겠죠? 네, 우리 국민들 가운데 발생률 2위, 사망률 3위인 암이죠. 대장암.
발생률과 사망률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미리 국가검진을 받은 사람은 10명 중 4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세 이상은 반드시 검진을 받으셔야 하고요. 분변에서 혈액이 나온 경우도 대장 내시경을 통해 병이 있는지 반드시 검진해야 한다고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간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이용하게 되는 기계식 자동 세차기. 실제로 주유를 하다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차량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 피해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차를 하기 전 차량 특징을 세차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용 수칙을 확인하는 습관 꼭 들이셔야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푸드트럭을 혼자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화물 운송업이나 퀵서비스 같이 위험한 1인 자영업자들만 가입할 수 있었던 산재보험의 폭이 대폭 확대되는 건데요. 굴착기나 덤프트럭 등 중장비 기사들도 보험 혜택 대상에 추가된다고 하니 그동안 보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로 다시 사랑을 받고 있는 영국 록밴드 퀸. 내년 여름 6주 동안 북미 순회 공연을 떠난다고 합니다. 내년 7월 캐나다 밴쿠버를 시작으로 LA, 보스턴, 뉴욕, 시카고 등 23개 도시에서 23차례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퀸의 멤버 메이와 테일러는 어느 때보다 야심차게 공연을 기획했다며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공연을 펼칠지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장관님께서 지금 현안으로 막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내용을 좀 파악하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서 서울고검에서 보석 취소 의견서를 냈나 요청에서 냈다고 그러네요, 그죠? 네. 그 언제쯤 그게 결정될 것 같은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쯤 그게 보석 취소하는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가요? 저 못 들었습니다. 저 못 들었습니다.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아, 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관심을 가지세요. 예. 아니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 검찰에서 보석 취소 의견서를 냈다고 하니까요. 냈는데 그 기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각이 됐어요? 지금 정확하게 다음 달 10일쯤에 결정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상태인데요. 저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고 네. 말기 간암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고석을 한 사람이 술 담배를 매일 하고 간암이 맞는지조차 처음에 의심스럽고 일단 그다음에 치료도 안 받았는데 계속 치료받고 있다. 그렇게 진단서를 내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계속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의사들 진단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확인 한번 해보세요. 검찰에서 보석 취소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관님, 네. 강원랜드 전 사장 최영집 사장이 권성돈 염동열 정문학에 학회 5천만 원 줬다. 네. 그런데 대검에서 이거 수사하지 마라. 서울 남부지검에 재배당했는데 그게 올해 4월이고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장관님, 보고 받으셨으면 이런 거 챙기셨어야지. 보고를 받고 챙길 언론에 보도된 것을 통해서 도대체 장관님이 지금 저 밖에서 오셨다 해가지고 제대로 보고를 안 한 것 같아. 검찰국장, 도대체 장관님께 보고를 어떻게 드린 거야? 여튼 그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보고가 왔습니다. 수사는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수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 하겠다? 예. 그럼 지금까지 안 했구만. 제가 자세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장관님, 보고 안 한 건 직무유기야. 안 그렇습니까? 검찰국장님, 이런 거 보고 안 해요? 난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장관님이 이걸 보고를 못 받고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보세요.
어제 제가 하루 종일 국회에 있어서. 아이고 말이 됩니까 그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오늘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1시간 전쯤 귀가했습니다. 검찰청사를 나간 김혜경 씨, 남아서 조서를 다시 펼칠 검찰. 누가 한숨 돌렸을까요?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이야기 나눠보죠. 네, 저희는 뉴스나이트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